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산 관련 소송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비슷할 겁니다. 관제인별로. 최근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산 관련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죠. 뭐가 있는지는 이미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망인의 재산이 염가로 매각되거나 사망 직전 수천만 원 인출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망인이 재산이니까 이건 상속재산 파산이죠.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망인의 재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면 장례비도 요즘 이제 인정하는 추세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과도한 금액이 장례비를 훨씬 초과하는, 그리고 부동산이 염가로 친인척한테 매각됐을 때 채권자들이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생전 망인의 행위가 부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재생법 400조에 의해서 392조부터 398조까지 준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소송이 상속재산 파산에도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준용 규정을 활용해서 이 첫 번째 이 케이스는 지금 거의 이제 물이 익어서 아마 상대방 변호사가 어느 정도 이제 의견서 내면 일부 장례비 정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망인이 부동산을 샀을 때 도와줄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좀 공제하고 적정한 금액을 이제 환가해서 좀 화해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한데 이거는 망인이 직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은행 예금이 수천만 원 있었던 경우고, 요거는 망인의 임차보증금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이제 미혼으로 이제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이제 모친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인은 이제 서울에 살고 모친은 지방에 사니까 사실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이제 예금은 이제 한 8, 9천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환가를 했는데, 문제는 망인이 살던 보증금이 1억 5천이나 있는 겁니다. 1억 5천은 보니까 1억 2천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질권 설정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적을 해보니까 선뜻 생전에 현금으로 주었다. 죽은 사람 말이 없고 그 주변 사람들, 임대인하고 임차인, 임대인하고 이제 임대인이 이제 망인의 친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뜻 좀 뚜렷지가 않아요. 그 돈을 실제 줬는지 나눠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투명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임대인이 어떤 항변을 하는지를 보고 한번 환가가 가능한지를 한번 타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당 과정에서 부실채권, MPL 채권이라고 하죠. MPL에 인수한 근저당권자가 적법한 배당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당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건 물론 견해차가 있어서 근저당 채권자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두 건을 인수했어요. 1순위 말고 2순위, 3순위 인수했는데 한 순위에서는 돈이 남았고 한 순위에서는 돈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2+3 해서 합치면은 모자른 돈을 자기네가 다 가질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2순위에서는 남은 돈을 이제 다리 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좀 부적법하다라고 했지만, 공동근저당도 아니고 포괄근저당도 아니고 그런 마당에 개별 근저당별로 배당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이 소송으로 인해서 한 10개월 이상 브레이크가 걸리죠. 이 소송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웰빙 분위기도 있고, 민사소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밤을 새서 아니면 주말에도 노력을 해서 많은 사건을 띄웠죠, 판사님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변호사는 늘어나고 판사들도 이제 웰빙 분위기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을 돈 살돈 해봐야, 그쵸? 그래서 이 소송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4번은 부동산 신탁회에서 공매 후 임차부증금을 채권 압류 시 자신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부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건 좀 사실 요거만 갖고는 어렵지만, 요거는
보통 이제 압류추심, 채권 압류추심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가 여기서 이제 임대인입니다. 채무자가 이제 임차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채권자가 압류한 겁니다. 압류추심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지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으로. 근데 이게 신탁된 부동산이다 보니까 제3채무자를 신탁회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가 돼서 관제인하고 신탁회사하고 협의해서 잔존 잉여금을 파산자산에 편입을 했는데, 이런 압류추심, 제3채무자를 신탁회사로 하는 압류추심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그 잔존보증금 3천만 원을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니다. 이건 파산관제인이 다 여기서 해소를 해서 뭐 파산 채권을 받든 아니면 뭐 공탁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걸 너네가 부당하게 채무자의 재산 아니냐. 소송하겠다. 제가. 저희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죠.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최근 이번 주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그 신탁과 파산과 관련된 리딩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중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제인 세미나에서도 제가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이 있는 후배 변호사가 좀 연구를 시켜서 이거하고 이제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5일 날 서울해생법원 그 관제인 간담회에서 이제 좀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한 나중에 또 한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과 일부 약간의 쟁점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생전 파산이죠. 아까 그 1, 2번하고 비슷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자신이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슬그머니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한 1억 3천 정도 보증금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합친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는 거기에 입 들어가는 거죠. 주민등록 옮기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바지를 서서, 젊은 친구가 뭐 벌써 한 30억 정도 빚을 진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파산을 앞두고 자신의 어떤 재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은닉한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최소한 일부는 한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권고했지만 뭐 막무가내입니다. 못한다. 넌 면책 불허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면책 불허가도 불허가지만 채권자의 입장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어머니 상대로 바로 소송을 때려버리면 됩니다. 이 사람 말이 맞다면 1억 2천만 원을 어머니한테 증여한 거죠. 그러면 아니면 뭐 원래 그게 어머니 돈이었다고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돈이었다도 해도 그걸 반환하는 거는 일종의 뭐 증여 내지 변제가 되기 때문에 사행위가 명백하죠. 그래서 뭐 5천만 원 정도 공제하고 한 7천 정도는 환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한 5천 정도는 환가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땡전 한 푼 못 내놓는다고 하니까 아주 완고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송하려면 뭐 꽤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건 이제 최근 사건인데,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어떤 아파트인가요? 그렇죠. 아파트죠.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전한 거에 대해서, 매매한 거에 대해서, 근데 매매 경위에 대해서 밝혀보려니까 기존 채권자한테 매매한 겁니다. 일종의 대물변제를 한 거죠. 그래서 대물변제는 전형적인 파산을 앞두고 대물변제한 거는 또 사행위가 되죠. 부인소송입니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파산에서는. 그래서 신보가 이미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을 피고전 권리를 해서 가처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본안소송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보한테 전화를 해서 본안소송이 있냐. 본안소송은 이제 관제인이 채권자를 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인권 행사를 해서 부인소송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관할이니까 만약에 그게 지방이다. 그러면 서울회생법원 이 파산이 계류 중인 대로 이송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론도 분리하고 뭐 하여튼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행위 취소를 수개하고 이송하고 변론 분리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거는 이제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채무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경매 중이고, 그 이제 저희가 경매 지휘 승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6번은
그건 다른 거고, 다른 부동산. 7번도 다른 부동산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을 딱 놓고 보니까 타인에게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2020년에. 근데 딱 보니까 또 그걸 말소를 해요. 말소한 다음에 다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합니다. 담보신탁이겠죠. 담보신탁인지 뭐 주로 담보신탁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담보신탁을 한 다음에 이제 공매 처분됐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처분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신탁 과정에서 최우선 수익권, 우선 수익권, 후순위 수익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수익권을 설정해 준 게 누구냐? 그 설정해 준 게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개인 채권자일 수도 있고 그 개인 채권자한테 최우선 수익권을 설정해 준 행위 자체가 사행위 내지 파산소송에서 파산에서는 이제 부인소송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사행위가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신탁 원부를 발급 다시 추가로 요청해야 됩니다. 채무자한테. 신탁 원부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최우선 수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최우선 수익자가 신규 채권자인지 기존 채권자인지 기존 채권자라면 왜 최우선 수익권을 설정해 줬는지 그거를 다시 면밀하게 조사해서 사행위가 되는지 뭐 부인소송이 될지를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또 부인소송이 된다 한들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벌써 제가 부인소송 관련해서 지금 한 6개, 7개가 벌써 계류 중이죠. 이게 이제 올해 2023년도에는 이 소송 끝나려면 아마 2023년 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7거. 물론 중간에 화해로 잘 되면은 특별히 문제 없지만 요거 하나 끝났죠. 요거는 이제 돈을 반환받아서 잘 끝났습니다. 이게 한 건 제기하면 6건이죠, 벌써. 그래도 6건입니다. 6건.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 6건이 문제된 상황에서 2023년으로 들어가면 결국 내년에는 6건 정도의 소송을 이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이제 저도 이렇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근데 그때는 이제 경매는 한 대여섯 건 있었어요. 경매. 그 경매가 2019년부터 쭉 누적돼 있던 게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경매가 한 1년에서 2년 만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배당했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소송을 해야 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들다는 거죠. 채무자들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이제 뭐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파산법적 시각에서 보면 부인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소송 건수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